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정치평론 여론조사를 하고 있는 박시영이라고 합니다. 민주당의 대표적인 청년 정치인 전용기 의원을 모시고 의정활동 어떻게 해왔는지 짚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전용기입니다. 저는 민주당에서 전국 청년연장을 맡고 있고요. 환경노동위원회 그리고 운영위원회와 예결산 특별위원회까지 하고 있는 전용기 의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야, 욕심이 많아요. 여러 곳에서 맹활약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렸을 때 말이죠. 보니까 자료를 보니까 교사를 꿈꿔왔다. 교생 네. 실습을 나갔다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학교에서 이제 교직이수라는 걸 하고 원래 선생님이 되려고 마음을 먹었었습니다. 정치인보다 교사가 더 낫지 않나요? 후회하지 않으세요?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네. 사실 정치인이 되기는 했는데 아니요, 후회는 전혀 안 합니다. 아, 그래요? 네, 이 정치 활동을 하면서 느끼고 있는 게 굉장히 정치 활동으로서 내가 사회가 바뀌는데 많은 공헌을 하고 있구나라는 걸 느꼈을 때 굉장히 좀 자부심이 들어서 저는 후회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 만약에 교사가 됐다면 어떤 과목을 가르치는 선생님을 꿈꿨습니까? 저는 체육 선생님이었습니다. 체육 네. 선생님. 장사도 하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네. 장사 잘 됐습니까? 잘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 자영업하기가 굉장히 힘들죠. 엄청 힘들었죠. 사실 청년 정치 활동을 이렇게 자원봉사부터 해왔었거든요. 아, 그러면서 이 정치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그래도 내가 벌이가 있어야 되고 친구가 갑자기 물어보더라고요. 너 혹시 나랑 식당 한번 해볼래? 네. 그래서 이제 들어가게 됐습니다. 굉장히 네. 겁 없이 도전을 했습니다. 그럼 요리를 설마 전용기 의원이 직접 만들지 않았죠? 직접 했습니다. 그래요? 결혼을 했으니까 굉장히 사랑받을 것 같은데 집에서.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치를 하려고 마음 먹었으면 이제 정당 중에서 선택을 해야 할 텐데 전용기 의원이 정치에 입문할 때 보니까 20대였던데 네, 맞습니다. 그 당시 20대들은 뭐 이준석 전 대표도 있었고 국민의힘 쪽에 좀 눈길이 많이 가 있었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을 선택을 했습니다. 어떤 이유가 있었나요? 저는 가장 합리적인 정당이라고 생각을 했었고 실제 우리가 고민하던 지점들을 풀어줄 수 있는 상식적인 정당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물론 총학생회장 활동을 하면서 어떤 간담회도 뭐가 있다 하면 다양한 정당들에게서도 불러주기도 했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가서 하는 것들을 보면 민주당만이 가지고 있는 강점들이 있었고 실제 제가 생각하는 바에서는 가장 합리적이었고 상식적인 정당이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느껴가지고 민주당으로 오게 된 거였죠. 예. 아, 그렇군요. 대학생 위원장 시절에 중진 의원 앞에서 쓴소리를 했다. 누군지 봤더니 서른 최고위원이에요. 굉장히 화제의 인물입니다. 이걸 당돌하다고 봐야 할지 용기 있는 정치인의 모습을 보여준 것이라고 평가를 해야 할지 그 당시 어떤 일이 있었길래 네. 저렇게 쓴소리를 했습니까? 그때 서른 최고위원께서 지금 20대들은 박정희 시대부터 그러니까 보수 정권 그러니까 이명박 박근혜 정부까지 오면서 교육을 약간 잘 못 받아서 요새는 좀 보수적이다 약간 이런 맥락의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전후 맥락을 정확하게 다 보면은 오해 소지가 어느 정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그때 당시에 그런 말씀을 하셔갖고 좀 논란이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국 대학생 위원장으로서 그런 말씀하면 안 된다라는 측면에서 좀 쓴소리를 했었습니다. 아유, 잘했네요. 네. 듣고 보니까 저도 기억이 나요. 지금 이제 청년위원장을 당에서 맡고 있는데 네. 청년위원장이 해야 할 일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어떤 포부를 갖고 계시고 어떤 일을 또 역점적으로 하려고 마음을 먹고 계시나요? 지금 가장 중점적으로 보고 있는 거는 사실 윤석열 정부가 굉장히 폭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폭정을 가장 앞장서서 막아내겠다라는 사실 그런 사명감은 가지고 있습니다. 청년들 많이 기용할 것처럼 이야기하고 청년 문제를 해결할 것처럼 했지만 실상 들어가 보니까 전혀 청년과 관련된 내용은 다 없고 심지어 청년들이 이제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도 아무런 고민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무너져 내리고 있는 청년들의 삶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폭정을 어떻게든 막아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가장 먼저 할 것은 싸워서 이겨내는 청년회를 만들자. 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윤석열 정권이 출범한 지 거의 한 7개월이 지났습니다. 전반적으로 어떻게 평가하고 계시고 어떤 점에 좀 화가 나시는지. 하는 모습들을 보면 저는 전 국민이 한마음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렇게 아마추어적일 수 있고 이렇게 무능할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경제는 다 망가졌고요. 우리가 지금 문재인 케어도 지금 본인이 없애겠다고 호언장담을 하고 있고 그저 우리 문재인 정권을 반대하기 위한 그런 정책들만 내세우고 있어서 국민들의 민생을 챙기는 모습들을 도대체 언제 보여줄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많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끊임없이 요구해야 되고 끊임없이 사실 싸워 나가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죠. 그럼 지금 20대들 30대 초반 이 젊은 층들도 윤석열 정권에 대한 평가가 굉장히 안 좋습니까? 피부로 느끼고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실제로 그 윤석열 대통령한테 속아서 이렇게 투표를 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올 정도로 지금 윤석열 정부가 굉장히 잘 못하고 있다는 것은 대부분이 공감하는 바 같습니다. 그러면 지난 대선 때 윤석열 후보를 선택한 젊은 청년들 반응은 어떻습니까? 많이 돌아섰죠. 이제는 아예 정치 얘기를 하기 싫어하는 정도까지로 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막 윤석열 대통령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막 이렇게 이야기하던 그 후배들이 있거든요. 그 네. 후배들도 아예 이제는 정치를 얘기하지 마라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게 뭐냐면 그때는 막 감정적으로 갈라치게 하고 막 그런 모습들로 본인들이 이익을 얻으려고 했다 보니 뭐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은 마치 뭔가 잘 될 것처럼 기대를 했나 봐요. 근데 지금 와서는 전혀 반대로 가고 있고 실제로 우리가 더 못 살게 되는 게 마치 윤석열 후보의 폭정 때문이다 이렇게 느끼고 있으니까 본인이 했던 말들이 지난 과거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얘기하지 말자 이런 수준으로 넘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전용기 의원은 어떤 사람인지를 한번 좀 이야기 나눠볼까 하는데요. 본인 스스로 나는 이런 사람이다 라고 한마디 정리한다면 본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저는 성격이 좀 급한 사람입니다. 뭐 어떤 일을 해야겠다 싶으면 일단 그것만 보고 쫓아가는 스타일이에요. 한 곳에 딱 그 꽂히면 네, 반드시 해낸다. 반드시 이뤄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그런 스타일이 원래 이제 정치인 유형으로 보면 좀 추진력이 강한 네. 리더십이 강한 스타일이지 않습니까? 사실 대학에 학생회장 출마했을 때부터 제가 밀던 용어가 추진력이 강하다 이런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건 무조건 해내야 된다 하면 그것만 보고 사실 달려갔던 기억이 있거든요.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추진하는 추진력은 굉장히 큰 사고를 낳는다고 생각을 하고요. 공동의 이익을 위해서 노력하는 추진력은 그래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그 전 의원님은 주로 어떤 유형의 정치인을 좀 좋아하고 상대적으로 어떤 유형의 사람들을 좀 싫어하는지. 문재인 대통령처럼 공익을 위해서는 본인도 내려놓을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정치인들을 좋아하고요. 조금 지향하고자 하는 정치인들은 나만 합리적이고 나만 잘났다. 이런 사람들은 정치인으로서는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동료 의원들하고는 뭐 소통을 많이 하십니까? 네, 많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소통을 많이 해야 서로를 이해하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좀 막내기도 하고 네. 그분들하고 좀 많은 대화를 나누려고는 노력합니다. 그러면 뭐 3선, 4선, 5선 뭐 이렇게 중진 의원들하고도 잘 지내십니까? 잘 지냅니다. 저 막내가 사실 어디 가서 못 지낼 게 있겠습니까? 그래가지고 다들 잘 지내려고 노력합니다. 자, 그러면 과연 지금 전용기 의원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실제 동료 의원들이 네. 전용기 의원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한번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용기 의원은 민주당의 자랑스러운 청년 정치인으로서 민생에 최근접한 민생 체감도가 높은 의정활동을 하는 부분이 인상이 깊습니다. 전용기 의원은 지난 20대 대선 당시에 경선 과정을 함께 치르면서 선거 캠프의 대변인으로 같이 활약을 했는데요. 그때 수석 대변인이었던 저에게 아주 큰 힘이 되었습니다. 시적절하고 또 시원한 발언은 우리에게는 사이다였고 상대에게는 무서운 칼날로 다가갔을 것입니다. 당연히 미래가 기대되는 정치인입니다. 민주당 최연소 국회의원이자 대학생 위원장 출신이고요. 지금은 또 청년위원장으로서 미래 세대인 10대에서 20대 친구들로부터 기성 세대들까지 두루 품을 수 있는 존재입니다. 우리 민주당의 미래 권력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용기 의원은 한마디로 용기가 넘치는 국회의원입니다. 저희가 2021년 초에 헌정사상 처음으로 법관 탄핵 소추안 가결을 했는데요. 그 당시 제가 외롭게 싸우고 있을 때 가장 먼저 손 내밀어준 용기 있는 국회의원 전용기였습니다. 젊은 도시의 젊은 국회의원, 이보다 더 좋을 수 있을까요? 전용기에게 투자하시면 후회하지 않으실 거라고 확신합니다. 전용기 화이팅! 두 분과는 원래 절친입니까? 절친이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본인만 그렇게 주장하는 거 아닙니까 혹시? 박찬대 의원께서 지난번에 어디 팀장을 하나 맡았었습니다. TF의 팀장을. 그때 저 같이 활동을 해가지고 많이 친해진 상황이고요. 사실 이탄희 의원 같은 경우에는 판사 탄핵 그때 강력하게 추진할 때 저랑 상의를 좀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그 종이 들고 뛰어다니면서 의원님들한테 동의서도 받아오고 그랬었거든요. 그러면서 좀 많이 친해졌고, 사실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 보면 유튜브에 보면 이탄희 연관 검색어가 감사하게도 전용기가 나오더라고요.
하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굉장히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혜택을 많이 받았군요. 맞습니다. 국회에서 어떤 활약을 했는지 좀 짚어봐야 할 텐데 아무래도 이제 비례대표 의원은 특히 국회에서 이제 되게 의정 활동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는 것으로 네. 많이 알려져 있는데 특히 전용기 의원은 최근 들어서 방송에서 많이 눈에 띕니다. 어떻게 하면 방송에 잘 나올지를 아는 정치인 같아요. 굉장히 노예합니다. 그런 면을 보면 야 이거 한 3선 정도 돼야 네. 그 맛을 아는데 말이죠. 잘 짚어내는 느낌이 듭니다. 먼저 좀 활약상 하나씩 좀 짚어볼 텐데요. 병사 200만 원. 네. 요거 굉장히 중요했죠. 네, 지난 대선 중요했습니다. 때 가장 쟁점이 됐던 청년 공약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 관련해서 뭐 시위도 하셨다면서요? 맞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가장 먼저 한 거짓말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병사 월급 200만 원 딱 이 단어만 올려가지고 사람들이 알아서 해석하고 본인들의 마음에 입맛에 맞게 해석하게끔 만들어가지고 마치 실제로 본인이 집권하면 즉시 한다고도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것을 믿고 많은 군인들이 또 투표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대통령이 되자마자 나몰라라 하고 있고 이 공약은 후퇴하기에 이르러서 대통령이 처음 이제 국회에 방문한 날 제가 그 피켓을 들고 공약 이행하십시오라고 뛰어나간 겁니다. 아 목소리도 외치고 윤석열 대통령님 공약 이행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반응은 어땠습니까? 눈 한 번 안 마주치더라고요. 네. 그리고 김건희 여사 네. 표절 논문 관련해서 진짜 이 부분은 진짜 젊은층들이 정말 분노할 것 같아요. 법과 원칙을 이야기하면서 이걸 용인합니까? 저는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이 더 팔짝 뛰면서 이거는 잘못된 거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걸 용인하고 눈을 감고 있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도 못 보게 눈을 가리려고 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에서 너무 화가 나가지고요. 그래도 1인 시위라도 하겠다 해서 국민대 앞에 갔었는데 저 당시에 이제 기억에 남는 게 뭐냐면 학생들이 고맙다고 지나가시는 어르신분들도 어디서 나왔냐 뭐 학생이냐 물어보시는데 저 민주당 전용기 국회의원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고맙다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교수들이 부끄럽지도 않나 봐요. 이거 당연한 결과를 놓고도 본인들은 검증 안 하려고 도망 다니는 것처럼 보이더라고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너무 화가 났습니다. 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공정과 정의를 외치지만 그게 국민들한테 들리지 않는 이유는 제대로 수사한 게 없다 이렇게 국민들이 받아들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수사를 못하게 압력까지 넣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 정도입니다. 눈에 띄었던 게 이제 제주도에 산호 군락을 훼손하는 거 관련해서 이걸 네. 이슈화를 하셨더라고요. 굉장히 맞습니다. 뭐 그 현장을 자주 다녀오신 것으로 그렇게 네. 보여지는데 어떤 계기가 있었나요? 그 제주도 문섬 같은 경우에는 일단 천연기념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도 훼손하면 안 되는 상황에 놓여 있었고 환경단체인 이제 녹색연합에서 산호군락이 많이 훼손됐다. 그 잠수함으로 인해서 산호군락이 훼손돼서 이거를 조사하러 가야 된다라고 하길래 저도 거기 가봤으니까 제가 직접 바다에 들어가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슈화가 됐던 건데요. 사실 제가 직접 물속에 들어가가지고 산호군락이 훼손된 모습들을 보고 그 다음에 촬영하고 오고 비교 분석을 하다 보니 아니다 이 정도면 괜찮다라고 방어하시는 분들도 아무 말 못하시고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서 오히려 찾아야 된다 이런 입장으로 바뀌더라고요.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좀 뜻깊지 않았나 싶었고 제주도 방송 3사에서는 다 나왔다 하더라고요. 친일 문제가 또 불거졌어요. 현 정권 들어와서 한두 건이 아닙니다. 맞습니다. 일본의 전범기를 걸고 아직까지 일본군 자위대는 운항을 하고 있거든요. 관함식에 참석을 해서 우리 해군이 우길기에다가 경례를 하게 되는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던 거죠. 치욕적이었죠. 치욕적이었죠. 그러니까 국방부 장관은 지속적으로 그거 전범기에 대해서 우리가 경례한 것 아니다. 라고 하는데 굳이 그 일본에서 하는 관함식에 참석할 이유가 없었던 것이고요. 굳이 참석해가지고 결국에 결과론적으로는 저 전범기에 우리 해군이 경례를 하게 만들었다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분노했었죠. 저는 아직도 반성하지 않는 그리고 이 전범기를 걸고 있는 일본 해군에 대해서 우리가 거수경례를 하게 만든 이 자체가 우리 국민들께는 납득이 안 된다고 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자위함기에 대해서 경례한 것이 아니고 그 주관하는 국가의 대표가 승선하는 그 함을 향해서 경례를 한 겁니다. 저는 그 상황을 만든 자체가 잘못됐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전에 연출을 좀 했나요? 이거 도저히 안 되겠으면 진짜 부셔버려야겠다라고 사실 생각하고 네. 갔었습니다. 근데 아니나 다를까 네. 본인들은 잘못 없다라고 이야기하니까
더 화가 나서 부셨던, 만약에 정직하게 답변을 했으면 네. 그냥 들고만 있으려고 했는데 아니면 사실 부시려고 했습니다. 아 솔직한 정치인이네. 그리고 또 그 일왕 그 생일이었던가요? 그 네, 축하연 네, 방문했던 그 장관이 네, 네. 있었죠. 그 청문회 과정에서 이걸 맞습니다. 또 폭로도 네. 하셨습니다. 박보균 문체부 장관 청문회에서 제가 그 친일 논란에서 계속 질의를 했었어요. 그 일왕 생일 파티에도 참석을 하셨는데 그것보다 더 심한 것들이 있었습니다. 본인 칼럼들을 보면 많이 나오는데 미쓰비시가 우리 그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보상을 해야 된다라고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박보균 장관은 칼럼에다가 일본의 돈을 받고 큰 포스코도 일부의 강제징용 피해자들한테 보상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문체부 장관이 이제 되시면 대한민국의 정책들을 다 설계하셔야 될 텐데 아직도 그렇게 생각하시냐 그러니까 본인은 아직도 미쓰비시도 보상을 해야 되지만 우리 일본 돈을 받고 큰 기업인 포스코도 일부 배상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거는 우리 대법원의 판결을 전면으로 부정하는 일이었습니다. 보수 정권이 들어서면 이게 친일 성향의 그 인물들을 중용하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 좀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제가 그때 했던 멘트가 뭐였냐면 지금 이게 대한민국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인지 일본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인지 도대체 이해가 안 간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전용기 의원을 보면 저는 민생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많구나 그런 느낌을 줄곧 받아왔습니다. 왜 그러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까 자영업을 해왔다라는 말씀 주셨는데 그런 어떤 경험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다른 청년 정치인들에 비해서는 이 민생 문제에 대해서 목소리를 좀 많이 내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특히 이번 국회 과정에서도 법안 발의를 많이 하셨더라고요. 네. 그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 관련돼서도 발의를 하셨죠? 네, 맞습니다.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민생정치 관련해서 성과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 주시죠. 제가 1호 법안으로 발의를 했던 게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이었거든요. 그 개정안을 발의했는데 뭐였냐면 지금 현행법상에는 3개월 이상 임대료를 밀렸을 경우에는 강제 퇴거나 재계약이 안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한시적으로 6개월 정도 늘리자는 거였거든요. 그게 제가 처음에 국회 들어왔을 때는 이제 코로나가 막 터지기 시작하는 상황이라 가지고 집 밖에는 나오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었어요. 그래서 가게에는 매출이 당연히 떨어질 것이고 자영업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힘들어질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고 실제로도 힘들었었습니다. 제가 이 법안을 발의해서 코로나 때 한시적으로라도 이 3개월 동안 임대료를 못 내는 거를 6개월 정도로 좀 늘리자라고 해서 이 법안을 발의했던 거고요. 이것도 제 경험에서 나온 법안이었습니다. 네. 통과된 거죠? 통과됐습니다. 아, 잘했습니다. 사실 이게 안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처음에 법무부에서는 완전 반색을 했거든요. 이거는 아직까지 논의가 덜 된 법안이다라고 했는데 코로나가 너무 장기화되다 보니까 법무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이 법안 통과시켜야 된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해서 저희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통과를 환영합니다라고 해서 이 법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그리고 좀 특이했던 게 창원시에서 아동의회에서 요청했던 것을 법안으로 만들었다. 맞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이 내용은? 기후위기 대응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기후위기는 우리 청년위원회라든지 우리 청년 정치인들이 가장 깊게 봐야 되는 거고 선제적으로 봐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기후위기 대응에 대한 관심을 좀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 창원시 아동의회에서 국회 견학을 왔는데 이 친구들이 만든 법안 제안서에도 기후위기 탄소 중립법에 아동의 의견이 또 들어갈 수 있게끔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제안을 하더라고요. 저는 이거 타당하다고 봤습니다. 우리 기후위기는 결국에는 우리 세대뿐만 아니고 우리가 지금 키우고 있는 아동들의 세대에도 엄청나게 영향을 많이 주기 때문에 진짜 미래 세대의 가장 중요한 의제죠. 맞습니다. 이거 상임까지 통과됐어요. 아 그럼 지금 본회의가 남았군요. 네, 본회의 남았습니다. 아 네. 빨리 통과됐으면 좋겠네요. 네. 그리고 운영위원으로 국회 네. 운영위원으로 좀 활약하고 계시죠. 네. 운영위원은 또 대통령실 과거 이제 청와대입니다. 담당하죠 운영위에서. 지금의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실 어떤 문제점이 있다고 보십니까? 전체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전체가요? 네, 한두 가지가 아니군요. 대통령부터가 문제다 보니까 그 밑에 계신 분들도 다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 대통령부터 실무자들까지 네, 모두 맞습니다. 문제가 있다. 네, 다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고 실무자들한테 운영위원회 국감에서 자료 요구하는 것은 당연한 국회의 권한입니다. 자료를 내지 않아요. 국정감사가 시작을 했고요. 그 한 달 전부터 계속 자료를 내라고 요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국정감사 당일까지 안 냈습니다. 그럼 법적 처벌은 안 받습니까?
받아야 되는데 사실 권력기관들 잘 안 내더라고요. 근데 워낙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 대통령실이다 보니까 너무 안 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 자료 내세요라고 의사진행 발언을 했고 중간에 정회하고 다시 개회가 됐을 때도 자료 내세요 하고 이야기를 했고 끝나기 전까지 자료 내세요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왜 이렇게 자료 무서냐라는 이야기까지 들었는데 그 자료가 있어야 우리는 정확한 심사를 할 수 있는 거고 국정감사를 명확하게 할 수 있다. 자료를 내시라고 요구를 했던 겁니다. 끝까지 안 냈습니다. 그리고 지금 상임위는 환노이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도 참여하고 계시고 맞습니다. 아까 운영이 야 그럼 뭐 세 곳 많은 분들이 가고 싶어하는 자리 아닙니까? 맞습니다. 이게 운영이나 예결위 같은 경우에는 의정활동의 꽃이라고도 부를 수 있는데 이번에 제가 그 박홍근 원내대표 이하에 있는 부대표 네. 임명을 받으면서 운영위원이 됐고요. 아 그 부대표군요. 예, 지금 예, 예, 현재 부대표입니다. 원내 예, 부대표. 맞습니다. 예. 네. 원내부대표로서 운영위원회에 참여하게 되었고 그 다음에 또 예결위까지 참여하게 됐습니다. 일을 잘한다 이런 평가를 좀 받았던 모양입니다. 받으려고 노력을 하다 보니 그래 한번 너도 평가를 받아봐라 해서 기회를 주신 게 아닐까. 또 네. 겸손하게. 네. 이번에 그 국감이나 상임위 활동하시면서 상도 많이 받았습니까? 국정감사하면서는 상을 많이 받았습니다. 국정감사 우수원상도 있었고요. 각 그 NGO 단체라든지 뭐 시민단체에서 주는 상도 많더라고요. 네, 그런 것도 많이 또 수상을 해주셔가지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 화면에 그 모습을 보니까 굉장히 풋풋한데요. 저 네, 제가 언제적 그 사진인가요? 저? 20년도 국정감사 2020년도. 맞습니다. 그럼 2년밖에 안 됐는데 갑자기 나이가 한 4-5살은 확 늙어 보이는데. 저도 지금 보니까 그러네요. 그렇죠. 저 그러네요. 풋풋한데. 이제 민주당에서 당원의 또 일원으로서 당에서 어떤 그 활약을 하셨는지를 좀 짚어봐야 할 텐데요. 이재명 대표의 입이 됐다. 또 대변인으로 활동했다는 얘기죠. 20대 경선부터 대변인 활동을 했던 겁니다. 그래가지고 홍준표 후보한테 고발당할 뻔하고 그때 당시에 홍준표 후보가 사실 말 잘못했었어요. 그때 엄청 막 안 좋은 이야기를 이재명 경선 후보한테 해가지고 제가 대응했다가 이재명 대변인 고발하겠다 뭐 이래가지고 전 국민이 제가 고발당할 뻔한 걸 다 알고 있더라고요. 대변인 굉장히 힘들지 않습니까? 아침부터 저녁까지. 힘들었습니다. 예. 수행 대변인은 또 따로 있었어가지고 그렇게 많이 힘든 것은 아니었는데 그래도 이 현안에 대해서 그때그때 논평을 내고 해야 되다 보니 쉬운 자리는 아니더라고요. 이재명 당시 후보를 지지하게 된 특별한 계기가 네. 있나요? 저는 2018년도 이재명 경기도지사 선거 때부터 청년 자원봉사자로 있었습니다. 이재명 후보 경기도지사 후보에 대해서 수행도 하기도 하고 실제로 이 정책 제안도 하기도 하고 했는데 그때 당시에 연설하신 것을 선거운동 기간 동안 매일 듣다 보니 실용 정치를 훌륭하게 해낼 수 있는 사람이구나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경기도지사가 되면은 좋겠다라는 생각을 그때부터 계속 했었고 경기도 대신 이후에 대선 경선 때 들어와서도 인수위에서 또 이렇게 일을 조금 할 수 있는 기회를 좀 받았거든요. 경기도지사로 당선될 때 네, 네. 인수위에 참여하셨군요. 참여를 좀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또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도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조금 이렇게 참여를 했었었고 그러다 보니 20대 대선 때도 자연스럽게 제가 대변인 맡아서 열심히 싸우겠습니다라고 해서 대변인을 맡았었습니다. 손들고 자청하신 겁니까? 예, 대변인 저는 해보고 싶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야, 예. 그랬군요. 옆에서 본 이재명 대표는 어떤 사람, 어떤 정치인 한마디로 평가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본인의 철학이 뚜렷하시고요. 실제로 국민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짚어내는 분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정치인들은 표 받으려고 삥 둘러가는 경우가 많거나 안 해버리는 경우가 많은데 국민들에게 필요하다 생각하면 정면 돌파해서 이것을 해결해내고 실제 좋은 결과까지 만들어내는 분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네. 또 지난 지방선거 때 경기도지사 후보로 나섰던 김동연 후보 네네. 그 캠프에서 유세본부장으로 맞습니다. 예. 활동했다고 들었는데요. 바쁜 자리더라고요. 네. 유세 현장을 다 따라다니면서 다 사회를 봐야 돼가지고 사회를 부르구나. 제가 목소리가 다 나가가지고 힘들었었습니다. 네. 그 당시에 아슬아슬하게 정말 아슬아슬했었습니다. 박빙으로 네. 김은혜 후보를 이겼습니다. 맞습니다. 그때 잠 못 잤죠. 많은 분들이. 잠 못 잤죠. 많은 분들 진짜 끝나고 나서 우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셨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정말 다행이었었습니다. 경기도까지 함락되면은 힘들다라고 봤었기 때문에 사실 유세하면서 힘들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명감에 열심히 뛰었었습니다. 또 전영기 의원은 그 당의 고마움을 많이 느끼죠. 그렇죠. 네, 왜냐하면 맞습니다. 네. 바닥에서 성장한 네. 대표적인 정치인 중에 한 분이신데 지금은 이렇게 청년 정치인들 중에서 좀 괜찮은 분들을 네. 발굴하고 육성하는 시스템이 당에
좀 잘 정착이 되고 있습니까? 많이들 그래도 정착이 되게끔 도와주시고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 이해찬 대표 시절에 대학생위원장을 했는데요. 이해찬 대표 굉장히 올고주신 분이지 않습니까? 네. 정확한 기준을 딱 세우고 절대 이것을 넘어가면은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러면서도 청년들을 어떻게 키워야 된다라는 투철한 생각이 있으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해찬 대표도 우리 청년들한테 많은 기회를 줬었고요. 이후에 있던 대표님들께서도 청년들이 하고자 하는 것들을 많이 지원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번에 청년위원장을 맡으면서 많은 청년들이 이 정치인으로서 성장할 수 있게끔 판을 깔아주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라고 다짐하였고 이렇게 사실 출마하고 위원장이 됐습니다. 대학생 위원장 때 굉장히 좀 역할을 잘했다 이런 평가들이 당내에 좀 많이 있었던 모양이죠. 그러면서 이제 국회의원으로 나서셨고 네, 지금 또 네. 청년위원장까지 지금 하게 됐는데 대학생위원장 하면서 사실 그냥 열심히 뛰어다녔습니다. 전국을 돌면서 어떻게든 그 20대 30대를 좀 끌어올려고 많은 노력을 했었고요. 그렇게 하는 2년간을 뛰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우리 청년들한테 필요한 정책들이 무엇인가가 발굴이 됐고 그런 것들을 이제 공약화해서 가지고 나와서 사실 그 20대 30대 분들한테 많이 어필을 했었습니다. 지난 대선에서 드러난 표심을 분석해 보면 2030 중에 여성층은 민주당을 좀 지지했고 남성층은 그렇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총선이나 대선을 앞두고 특히 2030 남성층의 지지를 좀 더 얻어내야 할 텐데 어떤 계획 가지고 있습니까? 저는 사실 이대남 이대녀 이렇게 나눈 것 자체도 사실 좀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갈등 속으로 들어가는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민주당이 앞으로 가야 할 방향도 어떻게 하면 2030이 걱정 없이 먹고 살 수 있는 것을 만들어줄 수 있느냐. 그리고 저 윤석열 정부가 폭정을 하면서 사실 청년 죽이기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번 국회에서 예산 통과할 때도 그렇고 적절하게 견제해서 이 사람들에게 비전을 제시할 것인가 가장 중요하다고 봐요.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됐다면 굳이 이대남 이대녀가 나눠질 필요가 없었던 것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해결해주면 자연스럽게 갈등도 봉합될 거라고 봐서 앞으로 우리가 보여줘야 될 것은 먹고 사는 데에 대한 비전이다. 요즘에 언론에 자주 출연하십니까? 채널A 돌직구 쇼도 나가고 있고요. 네. MBN의 뉴스와이드도 나가고 있고 또 각종 라디오에서 불러주시는 데 좀 나가고 있습니다. 네. 언론에서 전용기 의원을 자주 찾는 이유는 뭘까요? 잘하기 때문에 불러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잘한다고 보기에는 사실 제가 횡설수설하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근데 한 번씩 공격은 좀 세게 하긴 합니다. 왜냐하면 종편 패널로 나가면 엄청 불리한 질문만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한 거는 엄청 크게 부각하고 저쪽이 잘못한 거는 그냥 대충 하고 넘겨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일부러 그걸 더 부각하려고 가지고 오기도 하고 좀 공격도 세게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측면에서 좀 많이 불러주는 것 같더라고요. SNS도 활발히 하고 계시죠? 네, SNS도 많이 올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직접 글은 직접 쓰시나요? 페북이나 이런데? 제가 쓸 때도 있고 우리 도와주시는 분들께서 써주실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네. 본인 쓸 때가 좀 더 호응이 좋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글을 잘 못 써가지고 보좌진들이 열심히 하고 계시는군요. 네, 많이 도와주고 계십니다. 네. 그렇군요. 뭐 유튜브 쇼츠 영상이 화제를 끌었다고 하던데 네, 어떤 네, 네. 영상들이 있었습니까? 가장 많은 관심을 가졌던 거는 아무래도 우길기 퍼포먼스, 그러니까 우길기 부셨던 거에 대해서 많은 또 관심을 좀 가져주셨고 사람들이 공감할 만한 주제에 대해서는 좀 쇼츠에 대해서도 많이 분위기가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 환노이 국정감사에서 쿠팡 풀필먼트 대표한테 왜 이렇게 쿠팡은 과대 포장을 많이 하는 거냐. 맞아요. 뭐 이렇게 6개 시키면 6개 다 따로 박스로 포장해서 오는데 이거 환경은 어떻게 책임질 거냐 뭐 이런 질문을 했는데요. 쿠팡 과대 포장은 굉장히 많은 분들께서 관심을 가졌던 주제거든요. 그러니까 조회수도 당연히 좀 높더라고요. 지금 이제 비례대표이기 때문에 다음 총선 때 지역을 정해서 네. 도전을 해야 할 것 같은데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동탄 이 신도시 쪽을 지금 지역구로 염두에 두고 제가 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 지역이 이제 분구될 가능성이 지금 높죠. 분구될 가능성이 좀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그 지역을 선정한 이유는 뭡니까? 사실 가장 젊은 도시, 가장 역동적인 도시, 그래서 제가 동탄 지역으로 이사를 해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지역 주민들하고는 어떤 방식으로 주로 소통하고 계시나요? 굉장히 좀 새로 만들어진 신도시다 보니까 이제 원주민보다는 새롭게 가정을 꾸리고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실제로 새로 그 입주하는 분들이 많죠.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출생률이 가장 높은 도시가 또 동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정도로 새롭게 오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저는 현장으로 들어가서 목소리를 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매주까지는 아니더라도 가능한 많이 나가서
현장 찾아가는 민원사무소를 열어서 소통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나가면은 반응도 좋으시고 많이 소통을 좀 해주시. 많이 알아봐 주시나요? 요즘에는 조금 좀 알아봐 주시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동탄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가 저는 두 가지로 보는데 가장 큰 현안들이 교육 문제하고 택시 문제, 교통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가지고 토론회도 지역에서 이렇게 열고 하니까 현수막을 보고 많은 분들께서도 응원의 메시지도 주시고 실제로 많이 관심도 가져주셔서 조금 알아봐 주시더라고요. 실제 화성, 동탄에 살고 있는 주민들은 어떤 요구를 하고 있는지, 어떤 민원이 있는지 저희가 좀 만나봤습니다. 20대 청년으로서 전용기 의원에게 바라는 점이 있다면 병점과 동탄 사이에 접근성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동탄2와 병점역을 연결하는 전철이나 대중교통이 많이 활성화되었으면 좋겠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 20대 청년은 차가 많이 없기 때문에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게 되는데요. 대중교통이 좀 더 많아진다면 동탄2에 사는 젊은 청년들이 병점역에 올 수 있는 접근성이 더 좋아져서 병점역 상권뿐만 아니라 동탄2의 상권도 발전이 될 수 있을 거기 때문에 그런 점에 있어서 교통 접근성이 좋아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바라는 점이 있다면 청년들을 위해서 일자리 많이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화성시 동탄에 거주한 지도 어느덧 15년이 넘어가고 있는데요. 동탄에 살면서 바라는 점이 있다면 첫 번째, 고교 평준화입니다. 근거리 배정이 안 되기 때문에 수많은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많이 불편해하고 있고 불안한 학교 생활을 하고 있는 아이들도 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복합 문화 공간이 없어서 뮤지컬이나 갤러리, 큰 콘서트를 보려면 서울이나 수원으로 나가야 하는 실정이에요. 그래서 동탄 신도시라는 그런 이름에 걸맞는 복합 문화 공간이 하루빨리 생겨서 동탄 시민들이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는 그런 동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들어봤는데요. 역시 말씀하신 대로 교통 문제, 뭐 일자리, 문화, 시설, 그다음에 학교가 좀 멀다, 뭐 이런 얘기들이 좀 많이 나왔어요. 동탄을 어떤 도시로 키우고 싶습니까? 가장 사실 중요한 거는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드는 게 가장 기초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이들이 많이 살고 있는 도시이기 때문에 사실 교육 수준도 굉장히 좀 높아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육 수준이 높아지면 자연스럽게 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실 거지 않습니까? 네. 저는 그런 도시로 만들고 싶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가장 살기 좋은 도시는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 부분에 동의하시나요? 네,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라는 교육 수준도 좋아야 되는 것이고 치안, 안전 문제에 대해서는 그냥 아이들을 편안하게 뛰어놀 수 있게끔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가 가장 살기 좋은 도시다라는 이야기에 저는 동의합니다. 다만 이제 서울로 출퇴근하는 분들, 이런 분들이 이제 교통 문제만 좀 네, 맞습니다. 수월하게 좀 되면 참 좋겠다, 이런 바람이 간절하죠. 우리 국토부가 좀 각성해야 되는 게 뭐냐면 택시 문제를 저는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게 옛날의 사고방식으로 택시 총량제를 운영하니까 필패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수원 같은 경우, 그러니까 서울 같은 경우에는 보통 택시 한 대당 인구 한 250명 정도 수용이 가능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수치기보다는 편안하게 왔다 갔다 할 수 있고 실제로 그렇게도 운영되고 있는데 화성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교통 총량제에 묶여가지고 택시가 거의 없어요. 택시 한 대당 인구 750명 이렇게 배정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통 문제가 안 좋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아직도 이 문제를 획일적으로 국토부에서 바라보고 있고 심지어 제가 원희룡 장관에게 택시 문제가 어떻게 풀 거냐니까 기사가 없다 이렇게만 접근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물론 기사가 없는 부분도 있지만 택시 총량제 과거에 썼던 정책으로 가지고는 이런 새로 생겨나는 신도시에는 전혀 부합시키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조금 현실을 직시하고 새롭게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 그래서 많은 토론회도 하고 이것을 바로잡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GTX가 언제 뚫리나요? 그쪽에? GTX가 사실 2030년 정도까지로 보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 부분도 지금 추진되고 있는 게 조금 느린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사실 이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많은 분들께서 노력을 해주셨는데 GTX 같은 교통 시설들은 다른 지역과의 또 화합이 또 중요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이리저리 치이는 문제가 있어서 해당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하고 이야기하는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젊은 동탄, 젊은 정치인 전용기가 딱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죠? 맞습니다. 전용기 의원의 민낯을 들여다보는
시간입니다. 두려우시죠? 네. 네. 어떤 얘기가 나올지. 네. 네. 의원실에서 동고동락 하고 있는 젊은 보좌진 한 분을 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본인 소개를 먼저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전용기 원실에서 수행비서로 근무하고 있는 김성수라고 합니다. 언제부터 함께 하셨나요? 국회 처음에 21대 들어올 때부터 같이 했어요. 아, 공채. 공채라고 해야 되나요? 공채죠. 네. 보좌진들하고 의원하고 전용기 의원하고 좀 끈끈합니까? 저는 굉장히 끈끈한 편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 의원이 듣고 있어서 일부러 그런 게 그렇게 아니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저도 21대 국회에 처음 들어왔는데 네. 들어와서 이제 주변 다른 의원실 사람들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막 보좌진이 되게 자주 바뀌는 경우가 많아요. 저희는 그런 적이 거의 없어요. 아, 그러면 한번 그 의원실에 그 인연을 맺었던 분들이 끝까지 지금 함께 하고 있습니까? 개인적인 사정으로 나가시는 분들도 계속 이제 의원님께서 지속적으로 연락하시고 끈끈하게 좀 이어나가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아, 그러면 다른 의원실하고 좀 차이가 있다면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이제 다른 의원님실도 몇 번 제가 들어가 본 적은 있는데 네. 저희 방에 좀 특별한 게 하나 있는 게 음료 같은 것들 넣어놓는 쇼케이스 같은 게 용기바라고 해서 의원님 방 안에 따로 있어요. 손님들이 오시면은 의원님이 직접 거기서 꺼내주시던지 아니면 손님들이 좀 편하게 꺼내 먹을 수 있게 그렇게 아예 배치를 해주신 게 저는 조금 신기했고. 그러니까 보통 다른 의원실 가면 탕비실이 따로 있어서 네, 다른 직원들이 이제 차를 가지고 들어오는데 그렇죠. 네. 거기서 이제 꺼내서 손님이 오면 의원 방에 네네. 따로 이렇게 음료를 대접을 하는데 네. 그게 아니라 의원이 직접 꺼내서 손님이 오면 직접 응대를 한다. 네, 아, 그렇습니다. 그 얘기인가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보좌진들이 되게 이게 쓴소리 직원들 하지 않습니까? 이거 좀 고쳐주세요. 이거 바꿔주세요. 뭐 이런 얘기 할 때 많이 있을 텐데요. 네. 그러면 잘 들어주십니까? 의원님 생각이랑 좀 어느 정도 맞아야 돼요. 그때 그거 맞는 말이다 싶으면 그거 확실하게 고치시는데 약간 조금 아니면은 이걸 설득을 하는 과정이 좀 필요하긴 합니다. 좀 피곤하군요. 그럴 때. 그리고 다 들어주시기는 하는데 네. 그게 당장 바뀌는 게 눈에 보이지는 않는다는 거죠. 아, 누구나 그렇죠, 사실. 네. 전용기 의원께서 법안 발의할 때 다른 의원실 일일이 막 다니신다면 네, 맞아요. 보통은 이제 되게 보좌진들이 대신 많이 다니시는데 네. 아까 말씀하셨던 추진력 있잖아요. 이거는 빨리 해야 된다라고 생각되는 게 있으시면은 의원님이 직접 한 300개를 다 돈 적도 있고 아, 그래요? 그렇게 해야 확실하니까요. 개인적으로는 오랫동안 모시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까? 글쎄요, 저는 특별한 좀 케이스인 것 같은데 저는 여기 뭐 국회 직장이 좋아서 들어온 게 아니라 그냥 의원님이 좋아서 들어온 거라 가지고 다른 데서 뭐 더 좋은 조건을 준다고 해도 저는 그냥 여기서 있는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그쵸? 네, 알겠습니다. 슬슬 정리할 시간이 다가왔는데요. 동탄 시민들에게 한 말씀 해주시고 또 국민들에게 한마디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께서 지금 굉장히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내년 되면 경제가 또 더 어려워진다라고 이야기도 들려오는데 너무 걱정하시고 저희도 국회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을 최선을 다해서 이 사실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동탄 주민들께도 한 말씀만 드리면 우리가 앞으로 동탄에서 해야 할 일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 동탄 발전이 곧 그 저의 정치적인 발전과 저는 일맥상통한다고 봐서 누구보다 열심히 뛰어다니겠다. 제가 또 살고 있는 지역이 잘 돼야 된다는 생각으로 열심히 한번 뛰어보겠습니다. 오늘 즐거운 시간 만들어주신 박시영 대표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전용기 의원의 의정활동 전반적으로 좀 짚어봤습니다. 어떻게 보셨는지요? 많이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